첫 번째 문제는 그래픽 관련된 문제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가 너무나 많고 또 그냥 영화 같은 데에서도 대부분 CG 처리를 해서 영화 제작을 많이 하죠. 일단 3D로 뭔가를 이제 만드는 기법들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뭐 오리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선 있잖아요. 선과 점을 3D 상에 이렇게 공간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폴리곤이라고 해요. 폴리곤. 그리고 이렇게 각진 폴리곤에 프레임을 더 많이 넣어서 점점점 동그랗게 만들어 갑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가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입혀야 되는데 이미지를 입히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색칠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위에다 입히는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해요. 질감, 텍스처. 자, 그래서 폴리곤에 텍스처를 입히고 이걸 3D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영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게임이나 3D로 되어 있는 영화 같은 것들은 렌더링 작업을 꼭 거쳐야만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꽤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 게임 카드, 3D 카드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카드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카드들, 게임 카드들이 필요한데 이게 요즘 아주 난립니다. 출시 가격이 이제 90만 원, 100만 원대 제품인데 실제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200만 원대 후반. 네,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싹 쓸어가서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걸 구매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당시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중고가도 막 올라가고 지금은 진짜 완전 관련 제품을 아예 구매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 사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곤에 텍스처를 입혀서 실제 영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렌더링이죠.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안티 엘리어싱 기억나세요? 자,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했고, 계단 현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선을 딱 그렸을 때 사이사이에 중간값에 예를 들면 이제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 회색을 좀 껴 넣어주는 이런 형태의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고요. 인터레이싱은요, 이미지를 이제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변환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를 인터레이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상 전환 효과로서 인터레이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상을 나타내는 기법으로서 이제 인터레이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화면이 변하는 것 인터레이싱이고요. 메조 틴트는 점으로 화면을 표현하는 방식을 메조 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잘 안 나오니까요. 중요한 거는 안티레이싱하고 렌더링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JPG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JPG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래픽 포맷이에요. JPG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량이 적은 것입니다.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작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빠른 거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0.5초 안에 페이지 안 뜨고 고장난 줄 알고 뒤로 가기 누르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작아야 돼요. 애플하고 구글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냐면 그래픽 용량을 줄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스팸 메일을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용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앞으로는 이 웹피라고 하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구글에서 이 웹피라는 거를 개발해서 최근에 이제 막그 상용화? 보급을 막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웹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 포맷은 JPG하고 GIF예요. GIF는 움직이는 화면을 표현하기가 좋은데 움짤이라고 하죠.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웹피를 사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GIF를 사용을 하고 이미지를 표현할 땐 JPG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꽤 압축이 많이 돼요. 손실을 많이 시킵니다. 원본 이미지를 화질을 많이 낮춰서 용량을 줄이는 기법이에요. 점이 1, 2, 3, 4가 있으면요. 1, 3번만 보여주고 2번, 4번은 그 사이 값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용량을 반절 이상으로 확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손실 압축 기법인데 무손실 압축을 한다. 이건 이제 원본은 BMP입니다. BMP. 네. BMP가 화질이 원래 좋은 것인데 이것을 화질이 좋게 그대로 JPG로 넘기면 복제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랑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압축률을 높여서 사용하는 기법. 확장자로는 JPG, JPG, JPE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일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사진 같은 실사 이미지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는 했을 때 화질이 좀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PNG 같은 파일을 많이 사용하죠. 문자나 선, 세밀한 격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질이 좀 뭉개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고주파 성분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가늘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늘은 선. 그래서 이미지 변환할 때는 PNG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떨어집니다. 우수하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이제 4번 자리가 됩니다. 웹피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JPG랑 웹피를 봤을 때 용량이 한 3분의 1 정도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현존하는 브라우저들은 일단 웹피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웹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웹피 관련 주식이 있으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많이 보급이 될 그런 확정자입니다. 자, 3번 바이러스의 예방법. 이것도 최근에 훑어본 거라 금방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백신 사용해야 되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하셔야 되고요.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는 바이러스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바이러스 검사 후 열어본다. 뭐 이런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일단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랜섬웨어에 대해서 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못 열게 만든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고 했었죠. 이 랜섬웨어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들과 USB 메모리뿐만 아니고 네트워크에 있는 공유 폴더들에 있는 파일까지 전부 다 변조를 시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일단 발견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랜섬부터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들한테 퍼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컴퓨터가 2대 이상 있으신 집이 있을 텐데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까지 또 파일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랜섬부터 뽑는 게 맞아요. 네트워크상에 있는 공유 폴더의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하면 일단 쓰기 권한이 없으면 수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용으로 해놓으면 지우지도 못해요. 수정이 안 된다는 건 삭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라우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라우터는 경로를 설정하는 장치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필수로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했죠. 자, 네트워크상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장비. 이게 이제 라우터가 되겠고요. 1번은 허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선을 통합 관리한다. 3번은 출입구 역할, 게이트웨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이제 영어 주소죠. 월드와이드 웹, 네이버닷컴 뭐 이런 주소, 영어로 된 주소를 IP로 바꿔주는 게 DNS였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일단 간단하게 봤고요. 자, 5번.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해야 될 TCP/IP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를 설정을 하려면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DHCP로 자동으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좀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7, 윈도우 10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디로 들어가야 편할까요?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화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시계가 있고 시계 왼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무선이나 유선이나 하여튼 네트워크 표시된 아이콘이 보일 거거든요. 그 아이콘을 이렇게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네트워크 및 연결 설정 뭐 이런 걸 여는 창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는 게 있어요. 같은 아이콘을 제어판에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어판을 실행을 하실 때는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어판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제어판을 여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윈도우 키하고 R 키 눌러서 실행창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이라고 쓰시면 제어판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거 써보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윈도우 R 키가 실행창이었고 윈도우 R 키에서 컨트롤이라고 쓰시면은 그 제어판이 나오잖아요. 제어판 안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7 쓰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은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는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어댑터 설정 변경이라는 세부 메뉴가 있어요. 어댑터 설정 변경.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댑터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얘기하는데 랜 카드를 의미합니다. 랜 카드는 유선 랜 카드, 그러니까 랜선이 꽂히는 유선 랜 카드,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죠. 아니면 무선 랜 카드도 전부 다 네트워크 어댑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 설정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으면 연결 안 된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상태가 보입니다.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유선 하나, 무선 하나. 가상 네트워크 장치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콘이 3, 4개가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는 랜카드가 하나씩 달려 있으니까 하나가 보이겠죠. 자, 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더넷 어댑터가 보입니다. 리얼텍 PCIe, GBE. GBE는 기가비트 이더넷이라는 뜻이에요. 기가비트가 지원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나 프로토콜 항목들이 쭉 보이는데 IPv4도 보이고요. IPv6도 보입니다. IPv4가 지금 주소는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가 편하게 직접 좀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고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IPv6는 신형 앞으로 이제 많이 보급될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주소 체계가 어려워서 좀 깊이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IPv4 버전의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주소를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좀 되게 많이 깊이 들어가야 되죠. 예, IP 주소를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깊이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공유기를 쓰시거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공유를 아니지 주소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3사, 통신 3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 체계도 전부 다 자동 IP로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 값으로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동으로 IP 주소를 좀 지정해 쓰고 싶다 그러면 다음 IP 주소 사용하고 요 밑에 있는 쪽에다가 주소를 써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만 인터넷이 필수로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IP 주소는 나의 IP 주소를 의미해요. 이 컴퓨터, 내가 지금 앞에 보이는 컴퓨터 IP 주소를 직접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주소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임대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뭐 8시간, 뭐 8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고 있던 주소가 내일도 계속 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스트를 좀 특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동 주소를 쓰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국정원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네트워크 관리자였으니까 IP 50번에서 중국발 기술이 유출되는 바이러스가 보이니까 가서 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돼요. 네, 현장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랜선을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자료를 싹 없애든지 포맷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찾아서 치료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보내야 미션이 완료되는 뭐 그런 식의 작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정부 기관에서 인터넷을 꽤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한 주소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접속을 좀 하거나 그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실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거나 하면은 교육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정보원 쪽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보안 장비가 다 있거든요. 예, 바로 나옵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찾는 거죠. CCTV 같은 걸로. 그리고 특정 자리 IP 주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주소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컴퓨터를 딱 집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IP 주소가 나의 컴퓨터의 IP가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내 네트워크의 크기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는데 연습 삼아서 한번 글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한번 써봐 주세요. 192.168.0.10번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자동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255, 255, 255, 0이라는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지는데 자, 여기는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확인을 누르시는 순간 인터넷 주소가 바뀌면서 인터넷이 끊어질 겁니다. 줌에서 이제 나가지겠죠. 그러니까 확인은 누르지 마세요. 이따 취소 누를 거예요. 써보기만 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는 보통 1번으로 지정해요. 192.168.0.1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공유기의 기본 주소가 1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DNS는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라고 했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내가 네이버라고 쓰면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거인데 누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통신사의 DNS 서버가 있습니다. 168, 126, 63.1 이 주소가 바로 KT의 네임 서버 주소예요. 네, 많이 써서 외웠어요. 네. 통신사마다 각각의 주소가 있어서 이 주소를 쓰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네임 서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응답을 해줍니다. SK 쓰시는 분은 SK 네임 서버를 쓰시는 게 빠르겠고요. 네, 아주 조금이지만 체감상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 누르시면 인터넷이 끊어지니까 확인 누르지 마시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취소 눌러서 창 다시 닫을게요. 자, 인터넷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꼭 필요한 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NS 서버 주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됐고요. 게이트웨이 주소도 꼭 필요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는 나가는 길목인데 라우터의 주소입니다.
어댑터 주소는 랜 카드의 주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 주소를 얘기하나? 네, 뭐 아무 말이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윈도우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컨트롤 ESC 누르면 이제 윈도우 키 눌렀을 때처럼 시작 메뉴가 켜지죠. Shift F10번을 누르면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 표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어떤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Shift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한 거랑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Shift F10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가 나와요. 잘 안 쓰는 단축키인데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윈도우 2키 누르면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실행이 되죠. 선택한 항목을 실행하실 땐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 한쪽은 수신만 하는 거. 단방향, 그렇죠. 네, 이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보람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자,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를 깔아놓으면 얘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죠.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제 스마트폰도 어젯밤에 자기 혼자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데 왠지 느낌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꾸 새 핸드폰이 사고 싶습니다. 네, 자꾸 그런 방송을 보게 되고 신제품 리뷰. 네. 자, 이런 걸 패치를 한다고 하죠. 기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는 것. 네, 이런 걸 패치라고 합니다. 아, 이게 나왔네요. 자,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다이나믹 HTML, 이전에 인터넷에서는 액티브엑스나 뭐 외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었어요. ASP로 짜진 많은 프로그램들,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 접속했을 때 깔리는 그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싫어서 다 없애자, 공인인증서도 없애고 다 없애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보안이 오히려 이제 그걸 하려다가 컴퓨터도 나쁘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세대 웹 표준으로 어떤 것이 이제 대두되고 있느냐, 바로 HTML5죠. 네, DHTML. 아이폰 사이트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그걸 자꾸 보니까 그 아이폰이 또 갖고 싶어요. 네. 제가 되게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꿔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자, 10번.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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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열어놓으신 분들 얼른 가서 닫고 오세요. 자, 하드디스크가 지금 C 드라이브 하나만 보여요. 제 컴퓨터에는. 그런데 하드가 2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으로 관절로 딱 쪼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7:3 사이즈로 D 드라이브를 더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전에는 하드를 2개로 쪼개서 쓰는 게 되게 관례였고 표준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었냐면 큰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드웨어 크기는 커지는데 논리적인 파티션 관리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인식을 못해서 2개로 쪼개서 썼었는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D 드라이브에는 이제 자료들을 넣어놓으면서 백업을 D 드라이브에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많이들 썼었거든요. 지금의 NTFS 체계는 대용량 하드디스크도 한 번에 인식이 잘 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C 드라이브 하나로 통째로 놓고 씁니다. 그리고 최근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는 블루 스크린을 보는 경우도 많이 없어졌죠.
예, 예전에 블루 스크린 하면 이제 막 컴퓨터 다운되고 멈추고 뭐 다시 안 켜지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SSD에다가 윈도우 10 올려놓으면 고장나는 일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른 디스크 D 드라이브가 하나 더 껴있거나 아니면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이게 다른 디스크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다른 폴더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 마우스를 끌어다 그냥 놓으면 이동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폴더가 달라도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이렇게 마우스로 아이콘을 끌어 놓으면은 일단은 이동이 됩니다. 이동. 그리고 이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데 지금 이동이라고 써져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사할 때는 끌어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놓으시면 복사가 돼요. 기본 값은 이동입니다. 자, 여기는 C 드라이브 내 로컬 하드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격이거든요. 이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드라이브인데 이쪽에다 갖다 이렇게 놓게 되면요. 이번에는 이동이라고 안 뜨고 복사라고 뜹니다. 복사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드에서 하드,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는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되는데 하드에서 USB로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가보면 거기는 자동으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네요. 자,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를 얘기하죠. 폴더는 달라도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됩니다. 얘가 이제 기본 값이란 얘기예요. 드라이브가 다르면 뭐가 된다고요? 복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자, 그러면 USB는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일 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죠. 그래서 USB에 있는 걸 끌어서 바탕화면에 놓으면 당연히 복사가 됩니다. 자,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 C에서 C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됐었죠.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된다. 자, Al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000이 아닌데. 얘를 한번 끌어와 볼까? 자, 이런 파일을 갖고 와서, 자, 여기는 이제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랑 갖다 놓으면 지금 복사가 되는 상태인데, Alt 키를 누르면 연결 만들기가 나옵니다. 요거 단축 아이콘 만들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Alt 키 누르고 놓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복사되는 게 아니고 요 아이콘 조그마한 거 화살표 표시 보이나요? 요거 이제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죠. 바로가기 링크 파일이 생깁니다. LNK 파일. 바로가기 연결이 생겨버립니다. Alt 키는 바로가기 만들기예요. 그런 것들을 실습을 좀 하면서 보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에어로피크가 나왔네요. 자, 에어로피크는 뭔가 화면을 좀 예쁘게 반투명해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었죠. 화면상에 우리 마우스를 오른쪽 끝에 제일 밑에 갖다 이렇게 대보시면 윈도우 7 같은 경우에 화면이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뒤에 바탕화면이 슬쩍 보이는데 그 기능이 에어로피크입니다. 2번이 됩니다. 2번. 네,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미리 보게 하는 것. 네. 에어로피크 기능이었고요. 화면 흔들어서 싹 전부 다 아래로 내리는 거 뭐라고 했죠? 흔드는 거, 쉐이크. 네, 이렇게 흔들면 다른 창 내려가라, 안 내려가나? 제가 손이 삐뚤가? 흔들어.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싹 내리는 기능을 에어로 쉐이크라고 했었죠. 자, 12번.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채기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긁어가는 거예요.
네. 도청, 도청. 네. 여기 가로책입니다. 뭐 가로막기, 가로채기 이런 게 있었죠. 예, 위에는 전달을 방해되는 거 얘가 이제 가로막기였고. 자, 13번 접근성. 설정의 접근성 기능이 나왔어요. 자, 설정의 접근성 메뉴는 윈도우 10에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윈도우 7이 이제 단종이 됐지만 시험 범위는 윈도우 7과 10에서 골고루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7과 10에 있는 기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접근성이라는 기능은 윈도우 7의 제어판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접근성은 어떤 것들이냐면 장애가 있는 분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우리 윈도우를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메뉴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설정 버튼은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요 기어박스 표시 모양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이제 설정 창이 뜨죠. 제어판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안내를 보면 여기 왼쪽에 시각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뭐 커서, 포인터 크기 이래서 이제 고대비라고 하죠. 색깔을 이제 검정 하향으로 싹 바꿔서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시각장애는 무조건 장애만 있는 게 아니죠. 시야가 이제 좁거나 아니면 이제 색이 안 보이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색상을 좀 바꾼다든지 색상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생명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를 수가 있어요. 생명 필터에서 정록 필터, 뭐 청황 필터, 그래서 제1생명, 제2생명, 제3생명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비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고, 고대비를 키면 이제 이렇게 돼요. 화면 나오나요? 네. 색깔이 이렇게 막 까맣게 바뀌었죠? 네, 이런 게 이제 고대비 기능입니다. 네, 다시 되돌렸어요. 나레이터, 이거는 이제 그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좀 윈도우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기능을 읽어주는 거. 여기 있는 글씨 같은 것들을 읽어주는 기능이 나레이터 기능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오디오 옵션 그리고 자막 옵션, 명령도 있어요. 음성 명령. 키보드를 이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체장애나 뭐 이럴 경우에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윈도우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거나, 예,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손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시프트 키를 못 누른다. 그러면 시프트 키를 5번 누르면 시프트 키 고정. 뭐 이런 식의 뭐 기능들이 있습니다. 토글 키 사용.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누르면 작동, 한 번 누르면 다시 이제 뭐 해제 이렇게 되는 게 토글이죠. 그런 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오른손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였어요.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왼손으로 마우스를, 네, 왼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요. 저도 학부형이에요. 예. 제어판에 가면 마우스 옵션이 있어요. 마우스. 자, 마우스에 가보면 여기 맨 위에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이제 클릭이 반대편 버튼이 클릭이 돼요. 그럼 이제 왼손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왼손은 이제 요게 클릭이 바뀌거든요. 좌우가.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마우스들을 잘 보시면 좌우 모양이 똑같아요. 왼손잡이도 편하게 쓸 수 있게. 왼손잡이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고집이 약한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 다 교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센 애들만 남았죠. 그래서 좌우 왼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속도 같은 것들을 여기서 또 조정할 수가 있는데, 2번 클릭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해놓으면, 반대쪽을 누르고 있네요 제가. 자, 이렇게 빠르게 해놓으면 더블 클릭을 아주 빨리 해야 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느리게 해놓으면
한번 딱딱 딱딱. 예, 이거 좀 천천히 눌러도 얘가 더블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좀 더블 클릭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조금 이렇게 느리게 해놓으면 비교적 천천히 눌러도 얘가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얘를 아주 빠르게 놔도 1초에 아주 그냥 10번씩 누르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접근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설정할 수 없는 기능. 자, 접근성, 자, 돋보기 기능이 있었어요. 돋보기는 화면을 크게 하는 거. 자, 돋보기를 이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화면 커지나요? 네. 이렇게 해서 시력이 좀 안 좋은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돋보기 기능도 있고요. 나라이트는 읽어주는 거였고, 자, 화상 키보드는 화상 키보드도 보여드려야지. 키보드에 화상 키보드를 이렇게 이제 키면 이런 키보드가 뜹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제 키보드 없어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못 쓰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손가락이 이제 안 돼가지고 마우스로 이제 눌러야 되는 상황. 또 그런 거 많잖아요. 저 TV에서 보시면 눈으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그 스위치를 딱딱 누르면은 클릭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목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뭐 2를 한번 이제 누르면 이제 스위치가 딱 눌러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같은 데에서 대학에서 실습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실습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 같은 것들도 학교마다 다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의족이나 의수에다가 이제 센서를 좀 붙여가지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14번 휴지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자, 파일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휴지통으로 보내겠습니까? 완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가 할까요? 자, 이런 파일을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안에 지워져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일단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는데 휴지통에서 얘를 한번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 그때 완전 삭제되는 거거든요. 완전 삭제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복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복구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분명히 한 번씩은 겪으실 거예요. 진짜 지워지면 안 되는 파일인데 지워졌어요. 종종 있습니다. 어느 매체도 안전하지 않아요. USB 메모리도 안전하지 않고 외장하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른 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구업체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복구 비용은 지금 현재 시세로 1TB 하드디스크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꽤 비싸죠. 네,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은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되는데, 예, 그 안에 이제 막 3년치 업무 자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돈 주고 살려야죠, 그죠? 그것도 100% 복구되지도 않아요. 가서 해봐야 합니다. 그런 거라 확률을 높이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그 정도로 돈을 들일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진 파일을 살리는 프로그램들을 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또 공짜 찾다가 바이러스를 다운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하시고요.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로 뭘 좀 쓸 수 있게 하는, 게임을 무료로 좀 쓸 수 있게 하거나 오피스는 한글을 좀 무료로 쓸 수 있게, 독고 프로그램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로그들이 그런 걸 꼬시게 돼 있어요, 다들. 예. 그런 블로그 들어가서 좀 티스토리나 좀 이상한 블로그 가서 좀 보다 보면은 예, 자연스럽게 외국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예,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딱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휴지통. 그래서 문제를 좀 계속 이어서 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자, 이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건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휴지통으로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고. 자, 그러니까 1번이 일단은 복원이 됩니다. 1번은 복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 딜리트로 삭제한다. USB 메모리는 C 드라이브가 아니죠.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일 텐데 하드 디스크에는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 디스크는 자, 휴지통 속성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휴지통의 용량을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에는 C 드라이브의 용량 얼마가 휴지통, D 드라이브의 용량 얼마가 휴지통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C에서 C로 파일을 이동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치 경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0기가, 15기가짜리 파일도 C에서 C로 이동하는 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냥 바로 돼요. 경로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C에서 D로 10기가짜리를 이동한다 그러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복사하는 시간이 온전히 다 걸리는 겁니다. 휴지통이 C 드라이브에도 D 드라이브에도 있다. 그러면은 C에서 지운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휴지통으로, D에서 지운 파일은 D 드라이브에 있는 휴지통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USB 메모리는 거기서 지운 파일을 휴지통에 넣겠다면 하드로 복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USB에 있는 파일은 지우면 그냥 완전 삭제예요. 휴지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할 때는 휴지통 복원이 안 된다. 그거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외부 드라이브입니다. 역시 안 되고요. 휴지통을 0메가로 설정하면은 휴지통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복원이 안 되게 됩니다. 휴지통 속성창 보면은 최대 크기를 0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휴지통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 체크하고 삭제 확인 메시지도 없어요. 그러면 딜리트 누르면 바로 지워지거든요. 예, 위험합니다.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컴퓨터를 또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15번. 자, 영상 신호,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한다.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S비디오나 컴포지트 등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영향. 맞습니다. HDMI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S비디오나 컴포지트 케이블들은 우리 옛날 게임기 있죠. 혹시 패밀리 이런 거 아시나요? 8비트 게임기, 닌텐도 아주 옛날 거. 슈퍼마리오 하던 거. 밖에도 한 대 해놨는데 네. 거기서 사용하는 케이블이 컴포지트 케이블이에요. 옛날에는 바나나 케이블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예, 집안 서랍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요게 화질이 제일 안 좋은 케이블입니다. 구형 텔레비전 우리 뚱땡이 브라운관 TV 있죠? 예, 그런 데서 사용했던 거예요. 노란색이 영상, 뭐 빨강 하양이 이제 음성 케이블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HDMI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요즘 뭐 미디어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버전이 되게 많아가지고 최신 UHD 방송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꽤 높은 수준의 케이블이 필요해요. 케이블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네.
그래서 얘도 버전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케이블 하나로 고화질 영상과 음성이 디지털 형태로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없습니다. 디지털로 전달된다는 거는 어쨌든 신호가 0과 1의 신호로 가는 거고 전달되면은 일단 오류가 없이 그냥 화질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싼 케이블을 쓰면 음질이 더 좋아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신호를 아는 사람이면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왜냐면 디지털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상태일 때는 이제 케이블의 품질이 음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디지털 신호는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 광고할 때 되게 이 케이블이 좋다고 광고하면 왠지 갖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디오도 좀 관심이 있는데 하이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거 스피커. 네, 주변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닝룸을 꾸미기도 하는데 음악을 이제 듣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좀 뭔가 좀 바뀌기도 해요.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음악이 잘 재생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스피커 한 개에 1억씩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이 이제 뭐 메타당 50만 원 금으로 된 케이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앰프도 이제 또 종류별로 있고. 그래서 네,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되게 별로로 하잖아요.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취미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몇 대 들여놓고 갖고 있는데 수시로 압박을 받습니다. 갖다 치우라고. 네, 재밌어요. 네, 하여튼 HDMI는 디지털 하이 디피니션 케이블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10분 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셨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6살, 7살 때 이렇게 그걸 뜯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맞았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고 이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저희 애한테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게임? 마인크래프트 게임기를 4살 때 쥐어줬는데 지금 이제 꽤 잘하게 돼가지고 같이 게임하면서 조기 교육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